네. 자, 33회 최신기출 문제, 이론 문제 663페이지 펴시고 6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차량 운반구 관련 자료이다. 2020년 결산 정리 후 재무상태표에 차량 운반구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하는 문제죠. 네. 자, 그러면 2020년 결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고요. 취득 원가는 120이고 정부 보조금은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 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2020년 결산 때 결산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산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분계를 한번 해볼까요? 글씨가 너무 작아졌네요. 글씨 좀 키워놓고 22% 정도. 결산 수정 분계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자, 차변에 요 120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얼마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120만 원 나누기 5. 24만 원. 그죠? 감가상각비 24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4만 원. 이런 회계 처리가 들어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정부 보조금이 있는 경우는 정부 보조금도 상각을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상각하려고 차변에 정부 보조금은 총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을 5년 동안 상각을 해야 돼요. 40만 원 나누기 5 해봤습니다. 8만 원이네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 8만 원 상각하고요. 이 감가상각비 안에는 정부 보조금 8만 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에서 빼줍니다. 8만 원을. 자, 이 분계를 해놓고 이게 지금 이 감가상각시 결산 수정 분계입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은 이게 지금 기계인가요? 차량인가요? 예, 차량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예요. 이 분계가.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장부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차량의 장부 금액. 자, 장부 금액이라는 뭐예요?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24만 원이잖아요. 24만 원. 그래서 취득 금액이 120만 원인데 이 120만 원에서 24만 원을 빼면 (96만 원이죠) 그럼 96만 원이 장부 금액이냐? 아닙니다. 정부 보조금이 얼마 있었어요? 40만 원 있었죠? 근데 정부 보조금 40만 원 중에서 8만 원은 상각했죠. 그러면 32만 원.
정부 보조금이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64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감가상각하기 이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산 수정하기 이전, 결산 수정 분계 이전의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산 수정 분계 위에 있는 이 분계를 하기 전에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기 안 했으니까, 감가상각 안 했으니까 취득원가에서 정부 보조금만 빼면 그게 장부 금액이에요. 120만 원 마이너스 정부 보조금 40만 원. 이것이 장부 금액입니다. 그러면 80만 원이었죠. 자, 80만 원이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 24만 원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4만 원을 또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정부 보조금을 8만 원을 상각시켰죠. 그러면 이 8만 원은 다시 더해줘야죠. 왜냐하면 이거 40만 원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80만 원에다가 24만 원 빼고 다시 8만 원은 더해준다. 왜냐하면 정부 보조금에서 8만 원 상각했으면 요거 이제 32만 원이 돼야 되니까. 여기 오타가 있군요. 정부 보조금. 자, 그래서 자, 결산 후 장부 금액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결산 전 장부 금액이 80만 원이었잖아요. 8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감누 24만 원 빼야죠. 감가상각 했으니까. 그런데 정부 보조금도 8만 원 상각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40만 원 미리 빼버렸죠. 이게 8만 원 정부 보조금에서 상각했으니까 8만 원은 더 해야 되겠다. 자, 계산해 볼까요? 80만 원 마이너스 24만 원 하면은 56만 원 더하기 88,000원. 8만 원. 하면은 64만 원 나오죠? 88,000원이 아니라 8만 원이 됩니다. 64만 원이 결산 수정 후 장부 금액이 됩니다. 네, 우리가 정부 보조금에 관련된 거 시험이 꽤 자주 나와요. TAT 2급에서. 그래서 요게 결산 수정시 분계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취득시 분계는 어떻게 되는지? 요게 언제 취득했나요? 요것이 2020년 1월 1일 날 취득했죠. 그러면 취득시 분계 한번 해볼까요? 2020년 1월 1일 날 취득할 때 분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차량 운반구죠. 자, 차변에 차량 운반구 120만 원에 취득했죠. 자산 증가했고요. 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120만 원이라고 볼게요. 자, 우리회사 자금으로 차량을 샀다 그러면 이 분계로 끝나죠. 그런데 이 돈이
저 회사 저 120만 원 안에는 정부에서 받은 돈 40만 원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 현금 차감 계정은 40만 원 없어지면서 다시 정부 보조금 40만 원이 또 생깁니다. 근데 이 정부 보조금은 차량의 차감 계정이에요. 차량에 대한 차감 계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취득시 분계가. 그래서 제가 결산 수정 분계 이전의 장부 금액은 80만 원이었다고 했던 이유가 차량 운반구 자산 증가 120만 원 있었는데 이 차량의 차감 계정인 정부 보조금 요 40만 원 이것이 설정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 장부 금액이 80만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여기 차변에 있는 정부 보조금은. 이거를 또 이해하려면 요 전 단계의 회계를 또 이해하셔야 돼.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겠죠. 차 사기 전에. 그럴 때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현금 40만 원. 그런데 이게 우리 돈이 아니야. 그래서 대변에 정부 보조금 현금의 차감 계정으로 4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던 사실이 현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이런 분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현금을 차 사는데 사용을 했죠. 120만 원에 보태서 회사 돈 80만 원에 정부 보조받은 40만 원 합해서 차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현금의 정부 보조금 차감 계정이 그래서 여기 와서 없어지는 거예요. 차 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40만 원을 없애주는 그런 분계예요. 요거는. 그 대신 이제는 그 현금이 뭐로 변했어요? 우리 회사 차량 운반구라는 유형자산으로 변해 있죠.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또 이걸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 때가 되면 이제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감가상각 분계를 먼저 하고 이게 지금 감가상각 평상시에 분계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건 뭐냐? 이 정부 보조금 40만 원도 내용 연수 동안 이것도 상각을 해야 돼요. 이걸 계속 차감 계정으로 이걸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5년으로 내용 연수를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40만 원 나누기 5년 하니까 1년에 8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 보조금은 이 차량에 대한 차감 계정을 상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 감가상각비에서 비용을 취소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면 결산 끝나고 장부 금액이 어떻게 될까? 네. 이때까지가 장부 금액이 아까 80만 원 나왔었잖아요. 이때까지는. 그렇죠? 80만 원이었죠? 120만 원에 샀는데 여기 차감 계정 40이 있으니까. 그러면 장부 금액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 감가상각 20만 원 하고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는 거예요. 장부 금액이죠. 그런데 정부 보조금 8만 원도 상각을 했으니까 이건 빼주지만 이건 더해줘야죠. 왜냐면 요 80만 원에는 정부 보조금을 40만 원으로 계산해가지고 빼준 거니까 그걸 포함해서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빼주지만
정부 보조금 상각한 것은 다시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64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 이해하려면요, 저렇게 쭉 추정을 해서 처음에 취득했을 단계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때 단계, 그 다음에 차량을 취득했을 때의 분계, 그 다음에 결산했을 때의 분계, 이걸 다 연결해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정부 보조금 관련된 문제가 별로 안 나오면은 이거 뭐 복잡하니까 그냥 틀려버리자, 나오면 틀리지 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TAT 2급 시험 보실 분은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에서도 자주 나오고, 지금 이론 문제로 나왔죠? 실기에서도 또 나와요. 실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보조금 관련된 거는 TAT 2급 수험생들은 꼭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이거 피해갈 수가 없다. 한번 이해해두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처음에 이해하는 게 좀 복잡스럽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7번째 문제. 다음의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한공의 당기순이익은 45만 원입니다. 결산정리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FAT 1급에서도 많이 나오죠. 근데 FAT 1급은 3개까지는 안 내요. 1개나 2개를 내죠. 1개나 2개. 조금 쉽게 내느라고. 근데 TAT 2급은 FAT 1급보다는 좀 어려워야죠. 그러니까 막 3개씩 내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만 잘해주면 돼요. 이거는. 자, 원래는 분계까지 다 써보는 건데 우선 답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분계 없이 한번 더할 것인지 뺄 것인지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자, 더한다는 건 뭐냐? 수익이 발생한 것은 더해야죠. 아니면 비용이 취소되었거나. 왜냐하면 이익을 우리가 구해내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임대료. 여러분, 임대료는 수익인 거 아시죠? 미수수익, 미계상. 미수수익이라는 건 단기의 수익인데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계상했으니까 이걸 반영하려면 임대료를 수익으로 발생시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로 더하기 해주시면 돼요. 임대료를 미계상했으니까 임대료 수익이잖아요. 여러분, 임대료는 수익이고 임차료는 비용인 거 구분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더하기. 자, 두 번째 거.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비용이란 말이에요. 감가상각비, 미계상. 그러면 계상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비용을 발생시키면 이익은 줄어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급보험료. 선급보험료의 상대 계정이 뭐예요? 보험료잖아요. 보험료. 보험료 비용, 선급보험료를 비용 계상. 선급보험료를 올해의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거예요. 선급보험료를. 그러면 선급보험료를 비용으로 계상했다. 그러면 이건 비용에서 빼줘야 되죠. 차변에 선급비용, 자산 잡고 대변에 보험료 해가지고 비용을 이건 취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을 취소시키니까 4만 원만큼 이익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 보세요. 증가가 6만 원인데 감소가 3만 원이니까 결국에 증가 3만 원이죠. 그래서 48만 원이 되겠네요.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판단을 해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정말 맞는지, 여기에 맞는
수정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 분계를 임대료 미수수익 요거 임대료 미수수익 미계상한 2만 원을 계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상한다 라고 한다면 차변의 미수수익 2만원 대변의 임대료 2만원 이 분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해야 된다. 미수수익은 자산 증가이고 임대료는 수익 발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당기 순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수정이 되는 거다 이거죠. 자, 두 번째 거.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미계상 3만원. 그러면 이걸 계상해야죠.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미계상 3만원을 계상한다라고 한다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3만원 비용 발생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 개정과목은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감가상각 할 때 개정 분계가 3만원이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자산의 장부 금액이 감소하죠. 그래서 이 비용 발생 때문에 저기 비용 발생이 차변에 3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기순이익이 3만원만큼 감소했던 거예요. 이 비용 발생 때문에. 그 다음에 선급보험료 비용 계상을 선급보험료를 비용으로 계상했다 이거예요. 선급보험료라는 것은 차기의 보험료잖아요. 그렇죠? 선급보험료 비용 계상 4만 원을 차기로 이연시켜라 이거예요. 차기 이연. 이연시켜라.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차기로 이연시켜라. 그럼 어떻게 이연시키느냐? 차변의 선급 보험료나 비용이나 같아요. 선급 비용 4만 원. 대변의 보험료 4만 원. 이렇게 결산 분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변의 선급 비용은 자산이었죠. 자산이 증가하고요. 대변의 보험료는 비용이 취소되는 거죠. 비용이 대변에 가니까 비용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잖아요. 비용이 취소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익이 증가되는 요 두 개는 더해줘야 되고
이익이 감소되는 요거는 빼줘야 된다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6만원) 증가에 (3만원) 감소니까 (3만원만) 증가를 시키면 (45만원에다) (3만원) 더하면 (48만원이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도 아주 잘 나옵니다. 지금도 33회에도 나왔죠? 자,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연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채권 미회수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채권 미회수액은 그 매출채권 계정을 T계정으로 그려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매출채권 하면 외상매출금 생각나시죠? 그냥 외상매출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시험지 빈 곳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T계정을 하나 그려요. 이게 외상매출금이다 또는 매출채권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잖아요. 기초가 어디에 적혀요? 자산은 차변에 적히잖아요. 기초 전기 2월 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현금 매출액. 단기 현금 매출액은 외상 아니니까 이거 무시하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매출채권 회수액. 자 외상매출금 회수했다 이거예요. 발생하면 차변이지만 회수하면 대변이죠. 우리 외상매출금 받으면 어떻게 기록해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9만원 반영했고, 그 다음에 단기 총 매출액. 아하, 이 두 개를 가지고 외상매출을 찾을 수 있네. 이 두 개를 가지고. 자, 단기에 29만원을 총 매출했는데 현금으로 매출한 건 4만원이래요. 그러면 외상매출을 얼마 했다는 거예요? 25만원은 외상매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상매출 차변에 25만원이 단기에 외상매출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전기에 2월된 외상매출금 7만원에다가 단기에 외상매출 25만원 했으니까 차변 외상매출금 차변 계정의 합계는 결산 때 32만원이 되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19만원만 회수했으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건 미회수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32만원 중에 미회수액이 차기로 2월 되잖아요. 32만원에서 19만원 빼면 되죠. 32만원 빼기 19만원 13만원이죠. 보기에 13만원이 1번에 있죠. 이렇게 T계정을 그려서 이 칸 채우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T계정 원장을 그려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차변 대변으로 배치하면 돼요. 이걸 장부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미회수액은 바로 이겁니다. 13만. 외상매출금 기초부터 단기에 발생한 거 다 합치면 32만원. 그 중에서 19만원 받았으니까 13만원 미회수한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이 그림을 안 그리고 머릿속에서 자꾸 뭘 돌려서 계산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네. T계정을 딱 그려, 장부를 그려가지고 차변, 대변 딱 배치하면 쉽게 풀립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8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였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TAT 2급에서는요. 재무회계 문제가 8번까지예요. 8문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9번부터 3문제는 뭐가 나오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이론이 나옵니다. 9번부터 3개가. 뭐 부가가치세는 우리 FAT 1급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TAT 2급에서도 부가가치세 이론은 FAT 1급에서 부가가치세 이론 5문제 나오죠? 그 수준으로 나와요. 자, 1번 보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데 이제 이 문제는요, 이 간이과세 제도가 2020년도에 그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의해서 기준이 좀 바뀐 게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기준 바꾸기 전에 출제된 문제니까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도, 전년도 기준으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렇죠.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1번은 맞았어요. 2번,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가 되면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네, 간이과세 포기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가 되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포기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이에요. 3년. 우리 3년인 게 뭐가 있습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포기 제도 있었죠? 면세 포기. 그래서 면세 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에 영세율 그 매입세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면세 포기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면세 포기 신청을 한번 하면은 과세 사업자가 되는데 3년은 유지해야 돼요. 과세 사업을. 그래서 나중에 3년 후에 다시 면세 사업자로 전환하려면은 다시 면세 사업자 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3년 후에. 그때도 3년이고 지금 여기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것도 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2번인데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3번도 옳지 않아요.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자, 3번은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지난해 법으로는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 올해 이것이 얼마로 변했다고요? 8,000으로 바뀌었어요.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맞아요. 맞는데 올해 기준으로 보면 간이과세자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올해는. 자, 왜 그러냐. 자, 법 개정이 말이죠. 1월 1일 날부터 딱 적용된 게 아니라 올해 3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부터 4,800만 원 미달한 개인 사업자는 원래 간이과세자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래부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800만 원을 초과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부터 지금 8천만 원 사이에 있는 이런 사업자들은 계속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던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법 개정하자마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한다 그러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반 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사업자가 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가 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자,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는 기준에 따라야죠, 이제. 자, 그래서 요거 기준이 8천만 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 2019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여기 틀린 거는 여기 2번밖에 없어요. 5년이 아니라 여기 3년이다. 자, 다음에 10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한공의 2020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주어진 자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 정도 문제는 FAT 1급에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얼마냐 하는 문제잖아요. 자, 1번 제품 판매 과세표준이죠. 견본품의 시가, 견본품은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고하지 않아요. 다음에 사업에 사용할 토지의 공급가액, 토지는 면세 제화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과세표준이 아니죠. 면세입니다. 다음 매입세 공제 받은 제품의 대표자 개인적 사용분. 개인적 사용은 우리가 간주 공급이라고 해서 과세하죠. 그렇죠? 그럼 시가로 과세해야 되겠죠? 시가로. 그래서 500만 원이 과세 표준입니다. 자, 요 6천만 원과 500만 원을 더하시면 돼요. 1번이네요. 이해가시죠? 견본품, 샘플이니까 과세표준 아니고, 토지, 면세 제화니까 과세표준 아니고, 대표자의 개인적 사용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경우 시가를 가지고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간주 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예요. 자, 다음에 부가가치세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에 분납할 수 있다. 분납제도 없습니다. 우리가 소득세는 분납제도가 있어요. 우리 소득세 배울 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2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2, 3, 4 만나보세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발급해야 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 원을 공제한다. 네,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10,000원이 적용됩니다. 다음에 4번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각 애정신고기관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관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애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애정신고는 법인 중에서 법인이 이제 전부 다 애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세법 개정이 돼가지고 법인 중에서도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법인은 애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납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이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지금 이번에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이번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은
애정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 납부를 하지 않고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세금을 조금 덜 내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고지 납부를 했어도요, 나중에 확정 신고할 때 더 많이 낸 거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이에요. 2, 3, 4 다 맞은 겁니다. 다음 12번부터 네 문제가 소득세 문제예요. 네, 소득세 이론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이 소득세법 여러분 이론 공부할 때 수입 시기가 아주 헷갈려요. 저도 헷갈립니다. 수입 시기. 그래서 이건 사실 잘 찾으면 돼요. 자, 1번 시용 판매. 시용 판매라는 것은 뭐예요? 구매자가 사용해보고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시용 판매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날이 수입 시기일까요? 아니겠죠. 시용 판매는 사용해보고 결정하는 거니까 인도하는 날을 수입 시기로 못 봅니다. 틀렸고. 다음 2번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예, 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을 했어요. 그러면 금융업이죠. 금융업에서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발생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수입한 날의 수입 시기, 그러니까 이자 받은 날이 수입 시기이다. 이거 맞죠? 네. 우리가 회사가 은행에다가 예금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자 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인식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인적 용역 제공은 용역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이다. 아니죠. 용역이라는 것은요, 그 용역의 영무의 제공을 마치면 수입 시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영무의 제공을 완료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영무의 제공을 완료했다. 완료된 날이 수입 시기예요. 돈 받는 날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의 임대소득은, 자, 자산 임대소득이 뭡니까? 건물 같은 걸 빌려주고 돈 받는 임대소득이 자산 임대소득이죠.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 시기이다. 이건 안 그렇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졌을 때는 그 정해진 날이에요. 정해진 날. 실제로 받는 날이 아니라, 지급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날이 수입 시기가 된다. 그래서 자산의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요, 서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실제로 돈을 안 받았어도 소득세법상 받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돈을 안 받았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매월 25일 날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으면 받은 걸로 해서 소득세 신고해야 돼요. 임차인이 어려워가지고 돈을 안 받아서 나 소득세 신고 못 하겠는데요? 안 된다 이겁니다. 약정에 의해서 지급받기로 했으면 받은 걸로 가정해서 소득세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었네요. 자, 1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네, 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세법에서 규정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답니다. 네, 왜 이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종합소득 신고는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은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원천징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따져봐야 돼요.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원천징수가 안 된 것이다. 그러면 무조건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시키면 돼요. 이런 문제에서. 자, 그러면 한번 가번 근로소득이 일단 있군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 신고 안 합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이자 소득이 100만 원 있네요. 또 금융소득이 또 뭐 없나요? 보상금이 있고 주식. 네. 자, 그러면 이자 소득이 금융소득이 딱 하나네요. 여러분, 금융소득은 얼마까지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배웠나요? 2천만 원. 네,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소득은 제외시키고 분리과세. 다음에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보상금을 받았대요. 이건 무슨 소득에, 우리 종합소득 세목이 2배사 근연기 이렇게 6가지가 있죠. 이자, 배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어디에 해당될까요? 정신적 피해로 받은 보상금. 기타소득에 해당해요. 200, 기타소득이 딱 이거 하나예요. 보니까. 기타소득이. 자, 기타소득은 얼마까지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는지 아세요? 300까지. 300까지. 그래서 이것도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돼요. 정신적 피해로 인한 보상금. 다음에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 소액주주. 자, 이 양도 차익이라 하는 것은요, 종합소득세 과세하지 않죠. 우리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렇죠? 이거는 양도소득 문제죠. 양도 차익은. 그리고 소액주주에 대한 이 양도 차익은요, 지금 비과세예요. 비과세. 네, 이번에 그 소액주주를 얼마로 보느냐, 막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네, 이거는 비과세 항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종합과세 항목이 아니고, 이런 소액주주 상장 주식의 양도 차익은 비과세에 해당되는 양도소득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도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은 뭐예요? 분류과세하죠. 종합소득의 세목이 아닙니다. 종합소득 세목은 이, 배, 사, 근, 연, 기가 이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이 종합소득 금액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00밖에 없네요. 2,500.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번. 다음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자, 1번.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 시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결손이 나더라도 신고는 해야 됩니다. 과세표준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돼요. 과세표준이 없다는 것을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1번이 틀렸군요.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신고는 해야 됩니다. 2, 3, 4는 다 맞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또 여러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라는 의미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는 것을 과세표준 확정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예, 맞습니다. 다음 4번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네,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분납제도가 없지만 소득세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달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4번도 맞습니다. 다음 15번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 인적 공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1번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을 소득 공제한다. 맞아요. 1인당 150만 원씩입니다. 다음 2번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인적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거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이게 답이네요. 사망한 경우에는요, 사망 전 상태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했다 하는 말은 뭐냐면 과세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인데 우리가 모든 걸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12월 30일 날 만약에 직계존속, 뭐 부모님이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부모님 한 분이 없는 걸로 부양가족 한 분이 빠지겠죠. 12월 31일 기준으로 만약에 그 전에 사망신고 돼가지고 빠져버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에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사망자는 사망 전 상태.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 시 장애인은 나이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소득만 보는 거예요. 나이는 따지지 않죠. 소득만 없으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죠. 다음 4번 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계비속, 자녀를 말하는 거죠. 자녀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녀가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 부모님 소득자는 여기 한국에 있는데 자녀는 어디 저 미국에 있다든가 이래도 어떻게 해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유학을 보내더라도 여기서 그 소득이 있는 부모의 경우 이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 2번이다. 이렇게 문제를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TAT 2급 1호 문제 처음으로 15문제 이게 풀어봤는데요. 예,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